비타민 D의 권장량이 1일 600에서 800 IU. 음식으로 좀 세상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1인 권장량은 600에서 800이라는 농도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사를 통해서 이걸 채우려면 거의 일주일에 한 3, 4회 이상은 기름이 많은 생선들을 드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식이로 이 농도를 채우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못 채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환자분들께 권장되는 식사를 제대로 하신다면 분명히 채우는 식사인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식사에선 이렇게 먹지 않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애초의 권장량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환자분들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뭐가 유행인지 뭔지 이 비타민 D 관련 문의를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주셔서 오늘 한번 그냥 길게 한번 쭉 설명드리고 이 영상으로 이제 앞으로 다 대체하려고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목은 우리가 면역력을 좀 제대로 올리려면 꼭 알아야 되는 이 호르몬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제일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환자분들이 나 병원에서 비타민 D 부족하다고 해서 영양제 꼭 먹으라고 하고 주사를 꼭 맞으라고 한다. 맞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짜 부족한가? 이제 부족하다는 기준이 뭘까? 부족이라고 하면 뭔가 많이 모자라서 채워야 될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권장량이라는 그 대비해서 섭취가 부족하다는 뜻인지 또는 혈액검사 어떤 수치가 실제로 낮아서 부족하다는 뜻인지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 정말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근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이야기는 부족한 건 알겠어요. 그럼 진짜 부족했을 때 그걸 부족하면 효과가 있을까? 보충이 정말 답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연구를 자세히 소개를 드려볼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를 떨어져 있다. 그 수치를 올리면 실제로 좋아지냐? 수치는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약이 들어가고 주사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어떤 결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비타민 D, 특히 뼈와 면역력 두 가지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면역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비타민 D라는 용어가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비타민 D라고 하니까 뭔가 비타민 같잖아요. 근데 사실 비타민 D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비타민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한 건데요. 다른 비타민이랑 좀 차이점은 얘는 합성이 스스로 된다는 점이거든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이탈 아민. 그러니까 꼭 생존에 필수적인 아민, 어떤 영양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우리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원래는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은 내가 얼마나 먹었느냐가 직접적으로 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먹는가라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인데 사실 좀 애매한 건 비타민 C도 사람 기준으로는 비타민이 맞는데 포유류 중에 일부 포유류는 비타민 C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일단 한정해서는 비타민이라는 의미는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한 것. 근데 이제 우리가 비타민 D는 좀 애매한 이유가 얘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자체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호르몬이라는 건 내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기능을 하는 어떤 미량의 소량의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데 비타민 D는 실제로 전체 100%로 봤을 때 80% 이상이 체내에서 만들어지고요. 20% 이하가 음식으로부터 들어온다. 바깥으로부터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더 맞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타민 D는 햇빛으로 자체적으로 합성이 가능하고 특히나 장기들 중에서는 간과 신장이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얘는 어려운 이유가 몸 안에서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먹었나만으로는 이 상태를 파악하기가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보충만이 결핍을 해결하는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이게 왜 보충이 위험할 수 있는지를 꼭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 경로를 간단히 보면 이게 이제 피부로부터 햇빛을 맞으면 자외선을 맞으면 UVB라고 하는 자외선에 맞춰서 체내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비타민 D로 전환이 돼요. 용어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D3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비타민 그리고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의 가장 전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D3가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1차적으로 한번 전환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5OHT라고 되어 있는 건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피부에서 만들어져서 간에서 한번 전환이 되고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최종 활성 물질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 경로와 이 경로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간에서 만들어낸 이 비타민 D의
비활성형 물질들이 신장으로 이동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그 뼈와 칼슘 흡수에 영향을 주는 클래식 패스웨이라고 해서 가장 전통적인 기전이 여기예요. 근데 우리가 면역력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쪽 기전이 아니라 이쪽 기전. 그러니까 간으로부터 면역세포로 이동해서 면역세포들이 스스로 그 물질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에 사용하는 이 기전을 우리는 논 클래식 패스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와 경부 섭취하는 비타민 D가 다 어찌됐든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입으로 먹었던 이게 두 가지가 다 일단 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간에서 이 사이토크롬 P라고 하는 효소가 이것을 25OHD라고 하는 저장형 비타민 D로 일단 한번 바꿉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비타민 D의 저장형을 이제 여기 제일 어려운 125OH2D 이게 가장 활성형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설명을 드리냐면 뒤에서 계속 반복될 중요한 기준이라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D3 제일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게 가장 시작 물질, 거기 두 글자가 붙으면 중간 물질, 앞에 세 글자가 붙으면 최종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과 신장이 최종적으로 다 활성형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슘과 관련된 흡수와 관련된 뼈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이야기하려는 건 여기 면역세포 내에서 작동하는 non-classic pathway,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기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경로를 우리가 구분해 보는 건데 이제 핵심은 이 경로가 다르다 보니까 뼈와 관련돼서 작용하는 기전과 면역과 관련해서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검사상 주로 측정하는 병원에서 이제 해보시면 비타민 D 수치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25OHD, 아까 말씀드린 저장형 비타민 D고요. 실제 활성형 비타민 D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측정도 어렵고 측정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는 요 간에서 만들어낸 저장형 비타민 D를 혈액검사상 측정하고 이걸 가지고 활성형을 어떻게 보면 가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뼈와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근거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의미를 가지고 똑같이 면역세포에 적용하려는 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영양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권장량 이야기를 듣죠. RDA라고 영어로 여기 이제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그러니까 이 정도 먹어야 됩니다. 에 대한 권장량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많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비타민 C를 얘기를 들어보면 비타민 C가 이제 괴혈병이라는 병의 원인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이 권장량을 찾는 방식이 보통은 이제 건강한 성인 남성한테 일부러 비타민 C를 결핍시킵니다. 비타민 C가 완전히 모자란 생활을 몇 달 하게 해서 혈중 농도가 확 떨어졌을 때 비타민 C를 보충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먹으면 이게 올라가서 그 병이 예방되고 회복되는가, 이런 식으로 보통 비타민들의 권장량을 산정을 하는데 비타민 D는 좀 그게 어렵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비타민 D는 좀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먼저 EA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라는 건 평균적으로 요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인구의 한 50% 정도를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인구의 반 정도는 이 정도 먹으면 됩니다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딱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EAR에다가 어렵지만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해서 인구의 한 97.5% 정도는 충족되는 기준을 찾은 게 RDA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높게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꼭 먹어야 됩니다 라기보단 이 정도 먹으면 전체 인구에서 97.5%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산정하는 방식이 특수한 거는 이 RDA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먼저 첫 번째 아까 이야기 드린 근골격계의 효과는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는 실제로 중요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기준에서 그 근골격계 효과를 확인한 동일한 연구에서 다른 지표들도 봤던 게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관련된 것도 그 연구에서 같이 다뤘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꼭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정도는 애매해서 그건 배제하고 뼈에 관해서만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만 두고 봤을 때는 비타민 D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 그에 맞는 연구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어려운 이유는 비타민 D에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C처럼 결핍시켜서 넣어버리기에는 계속 만들어진다는 어려움 때문에 얘는 실제 섭취량을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라 혈청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혈청 농도 연구는 좀 어렵지만 혈청 농도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정도 농도가 되면 뼈가 칼슘을 파내지 않고 칼슘을 잘 흡수해서 뼈가 튼튼하게 됩니다 라는 기준을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니까 한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가 되면 뼈가 건강하더라. 이렇게 연구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그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라는 농도를
만들어내기 적합한 비타민 D 섭취량으로 역산을 했다는 거죠.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 C 같이 실제로 결핍시켜서 이 정도 먹여봤더니 기능이 좋았어요가 아니라 이 정도 농도가 돼야 된다라고 역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선 이 정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여러 의미를 주는데요. 이제 이 말인즉슨 농도를 가지고 역추적을 하려다 보니까 비타민 D의 중요 특성 중에 하나인 합성이 된다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하냐면 햇빛 노출이 최소화됐다라는 가정을 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IOM이라고 하는 게 미국 의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초에 전제가 최소한의 햇빛 노출을 전제로 순수하게 시기만으로 이 정도 목표 혈중 농도 나노몰 퍼 리터를 2.5로 나누면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주로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기준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요 나노몰을 많이 써서요. 어쨌든 요 20이라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요 농도에 도달하기 위한 이제 권장량을 찾다 보니까 이제 1997년에는 200 정도로 권장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100 정도로 권장량이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햇빛 노출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첫 번째 생기고 애초에 시기만으로 채우지 않을 걸 시기만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목표 권장량을 정하다 보니까 시기로 채우기 어려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권장량의 기준이라는 거죠. 미국은 실제로 우유나 시리얼 같은 것들이 비타민들을 강화해서 법적으로 만들어놔서 일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그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히 혈중 농도가 평균적으로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려고 할 때 방금 설명드린 저런 이유로 만들어진 비타민 D의 권장량이 1일 600에서 800 IU. 음식으로 좀 세상 계산을 해보면 계란 한 끼 한 44 정도, 강화 우유에 120 정도, 대구 간유가 좀 많아요. 450 정도. UV 버섯, 이거는 그러니까 버섯을 햇빛에 말린 경우를 말하는데 400으로 꽤 높네요. 85g에. 그리고 많이 알려진 비타민 D가 많다는 고등어, 연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450, 500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자연산 연어, 고등어나 연어도 자연에서 자란 애들이 훨씬 더 비타민 D 함량이 높고요. 양식은 상대적으로 너무 편차가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막 심한 경우에는 막 5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권장량은 600에서 800이라는 농도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사를 통해서 이걸 채우려면 거의 일주일에 한 3, 4회 이상은 기름이 많은 생선들을 드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로 이 농도를 채우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못 채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환자분들께 권장되는 식사를 제대로 하신다면 분명히 채우는 식사인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식사에선 이렇게 먹지 않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애초의 권장량이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애초에 이 권장량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장량의 기준은 이 농도를 가지고 이 정도를 먹어야 효과를 냅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 먹어야 이 정도 농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이 농도, 그러니까 이 정도 농도가 중요하다라는 그 기준 자체, 아까 20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기준이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요. 먼저 IOM, 아까 이야기했던 IOM의 기준이 20이라고 정했는데 이유가 인구의 97.5% 정도는 이 정도 농도만 충족되면 뼈 건강에 문제 없다 라고 판정을 내린 건데 골격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필요량은 이 정도다. 대부분의 이제 비타민 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루병, 골연화증 같은 이런 뼈와 관련된 질환이 비타민 D가 결핍됐을 때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연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병을 예방하는 데는 20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게 IOM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20이라는 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성인의 한 7.6%가 결핍. 그러니까 그래도 한 90% 이상은 충족이 되고 있다는 기준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제 내분비 학회인데 하는 학회에서는 아니다. 20은 모자라다. 20은 그냥 결핍이고 30 정도는 돼도 불충분하다. 3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 이 결과를 가지고 비타민 D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검사 결과 보시면 30가지를 정상 범위로 잡아놓고 30이 안 되면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핍이니까 영양제 드시고 주사 맞아야 돼요라고 하는데 이 30이라는 농도의 의미를 좀 보면 얘는 골격 및 근육 기능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어떤 추가적인 건강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점수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백인의 한 28% 그리고 흑인의 81%가 불충분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30을 기준으로 잡는 순간 80%의 흑인은 그냥 모자란 사람. 한국도 똑같은데요. 요 20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80% 정도가 모자라다고 나오고요. 한국은 30을 기준으로 잡으면 90% 이상이 모자라다고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모자란 게 결핍이라면 90%가 다 결핍인 게 진짜 결핍이 맞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부 색깔에 따라서 비타민 D의 합성 능력이 많이 달라져요. 햇빛을 흡수하는 게 달라져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부가 조금 더 까만 분들이 햇빛을 더 오히려 많이 쐬셔야 됩니다. 비타민 D 합성을 하려면. 하얀 분들은 조금만 쐬도 대부분 비타민 D가 금방금방 만들어져요.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20이라는 기준 정말 합리적일까? 한국에서는 다 이 30 기준을 말하면서 30이 안 되면 모자라다고 하고 있는데 뭐가 모자란 걸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양소마다의 결핍 기준이 다 달라요. 대표적인 비타민들의 결핍 기준을 보는 건데 기준 자체가 당연히 다 농도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기준이 영양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 어떤 효소가 활성화돼야지 어떤 병이 예방이 돼서 그 효소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고요.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고 실제로 결핍 질환 자체, 예를 들면 구루병이 목표, 구루병이 예방되는 농도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영양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비타민의 특수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엔드포인트를 잡고 이 기능이 이걸로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그 중간 단계인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그리고 그 컷오프 자체도 기관마다 다르다는 좀 특수성이 있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라는 용어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모자라니까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게 100% 모자랍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뭘 지표로 하고 뭘 목적으로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그냥 합의된 값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 근거가 많은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요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비타민 D가 면역력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의 연구들을 좀 층위를 나눠볼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실제로 비타민 D가 작동 기전상 면역에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연구도 너무 많고요. 근거도 너무 명확해요. 어려운 용어를 써놨지만 비타민 D 리셉터를 잘 마련시켜서 이게 저희가 면역 관련해서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조절 T세포나 NF-카파비 같은 걸 억제해서 실제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 연구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기전은 맞아요. 비타민 D가 중요한 거 맞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이번에는 관찰을 해본 거죠.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과 자가 면역 질환 간의 연관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인과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이 비타민 D가 낮은 경우가 많더라.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D가 낮은 게 원인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들이 요 멘델 무작위 분석이라는 건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관찰 연구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 좀 중요한 연구인데 관찰 연구까지는 연관성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 MR이라고 하는 멘델 무작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약간 연관이 애매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한테 사실 더 중요한 건 밑에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냐 이런 RCT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새로운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느냐라고 봤더니 있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없다라고도 보기도 애매한 단계까지 왔다. 이번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치료죠. 이미 기존으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활성도가 이 비타민 D로 조절이 되느냐를 봤더니 이제는 아예 근거가 약해져 버렸어. 이질적이다. 너무 상반적으로 나온다. 어떤 연구는 효과가 확 있다고 나오고 어떤 연구는 효과가 아예 없다고 나오는 완전히 이질적 양극단의 연구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비타민 D와 면역력의 연관, 기전은 확고합니다. 근데 예방적인 RCT는 근거가 이제 시작 중이다.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쌓이고 있는 중이고 치료적 근거는 약하다.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단계를 층위를 나눠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맨 위에 먼저 이제 기존 연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결론은 비타민 D는 면역력과 매우 중요하게 연관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다음 관찰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질환군별로 쭉 나눠서 보니까 이 오른쪽 그림 표가 여러 질환군을 나눠본 거예요. 뭐 심장질환들, 정신과 질환들, 암, 우리가 여기 이야기하는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대사질환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때 가운데 선 보이시죠?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효과가 좀 애매하다. 왼쪽이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종합해본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요 D, 오토이뮨 자가면역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맨 위쪽은 HR이 1 이하이라는 건 얘네들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중에 위에 있는 질환들은 비타민 D와 연관성이 높다.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특발성 폐섬유증 IPF라고도 부리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1형 당뇨가 특히 이 자가면역 질환 중에 이 HR이 1 이하 그러니까 꽤 명확한 인과성을 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실제로 비타민 D가 모자란 분들한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근데 자가면역 질환 중에 우리가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그 중에서도 특히 그레이브스병이 이게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질환들이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낮으면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이 높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 전체로 보면 애매하지만 그 중에 대다수에서 해당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건 연관성이라는 거거든요. 연관과 인과는 다르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연관은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풀어보면 우리가 어떤 관찰 연구를 하는 거의 함정은 뭐냐면 환자분들을 찾아보니까 비타민이 낮은 분들을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많더라.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비타민 D가 낮아서 자가면역 질환이 온 건지 자가면역 질환이 이미 왔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낮은 건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가설은 부족해서 질환을 유발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해보거나 또 반대로 자가면역 질환이 낮은 비타민들을 만들었다는 역인과를 또 찾아보거나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게 연구 방식에 좀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를 들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한 분들 제가 아무리 운동하라고 말씀드려도 나가는 게 힘들거든요. 염증이 높을수록 활성도가 높을수록 햇빛을 노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그 염증 그 자체가 비타민 D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뭐가 원인인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관찰 연구의 한계인 거죠. 이걸 우리가 어려운 표현을 뭐 교란 변수, 역인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비타민 D와 낮은 비타민 D 농도와 자가면역 질환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으나 인과성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연구예요. 멘델 무작위 분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관찰의 한계를 좀 넘어서서 인과관계를 조금 찾아보려는 연구인데 어렵죠.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영국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나라에서 국가가 아예 의료를 완전히 다 관리하니까 유전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국가에서 보관이 돼요. 이 멘델 무작위 분석이라는 건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 변이가 있어서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에 필요한 여러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 여러 유전자 뭐 예를 들면 10가지라고 해보면 그 10가지 중에 10개가 다 모자란 사람들을 선별하고 9개가 모자란 사람, 8개가 모자란 사람 쭉 선별해 봤을 때 모자란 숫자만큼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이 더 발생하는가를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교란 변수라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이나 역인과 같은 이 반대의 급부를 다 차단하고 유전적인 요소만을 기준으로 잡아서 비타민 D가 정말로 자가면역 질환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검사 방법인 건데요. 이 그림이 이제 의미하는 게 유전적, 제네틱 요소들을 랜덤으로 무작위 분석이라는 게 타고나게 그냥 이 유전자가 낮게 태어난 거니까 이거는 타고나고 나면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 유전자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배정한 것 같은 연구랑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란과 역인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노출과 익스포저리랑 결과 요 Y만 가만만 남겨서 앞에 있는 것들 다 불편하게 왜냐면 유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안 쐬서 덜 만들어진다 또는 염증이 있어서 덜 만들어진다랑 상관이 없는 애초에 유전자가 그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 아주 좋은 연구 방법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나게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이 실제로 병이 더 생기냐를 검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검증을 해봤더니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해봤을 때는 연관성이 보였어요. 비타민 D 낮은 사람들이 자가면역 질환 많던데 반대로 자가면역 질환 있는 사람들 보니까 비타민 D가 낮은 경우가 많던데 연관은 있는데 MR 이 검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대표 류마티스 관절염 먼저 보면 인과성은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게 1을 넘어가는 순간 인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찰 연구상에서는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1 이하니까. 근데 MR 연구해보니까 인과성이 떨어지더라. 루푸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떨어지더라. 일형당류가 조금 애매하게 되더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거 하나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인데 얘는 연관성도 있고 인과성도 있는 것 같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중에 비타민 D 결핍이 이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MR에서도 인과성이 나왔으니까 비타민 D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 맞다. 다행히 여기 오신 분 중엔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연관성이 있다? 인과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높았던 것 중에 일형당뇨가 최근 대규모 MR에서는 결국 약간 애매하지만 이제 인과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 이야기 드린 류마티스나 SLA, 루푸스는 인과성이 없음이라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관은 됐었지만 교란과 역인과로 인한 연관성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저희가 사실 더 관심 있는 건 여기죠. 인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 그래서 예방을 해주냐. 이게 저희가 사실 더 관심이 있는 건데 실제로 예방은 좀
연구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이제 유일하게 사람 숫자를 많이 한 RCT 연구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질환들에서 오 좋네요. 요 HR이 막 0.6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0.8, 0.9 막 많다. 어쨌든 생각보다 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와서 전 숫자를 보니까 상대 위험도가 22% 감소하는 연구가 나와요. 상대 위험도는 그냥 대조군과 치료군을 구별해 봤을 때 그 숫자,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을 나눈 거예요. 예를 들면 숫자로 보면 실제로 한 12,900명 정도의 치료군과 대조군, 딱 동일하지는 않은데 12,800명, 12,700명 정도의 환자랑 아닌 분들을 구별해 봤을 때 이 비타민 D를 예방 효과로 넣어 봤을 때 한 155명 정도가 안 먹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신규 자가면역장이 발병했다면 먹인 사람들에서는 123명이 발생했다라는 연구거든요. 차이가 큰 것 같죠.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12,900명이 동일한 게 아니고요. 기준 인원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원 중에 이 병이 발생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눠봤더니 1.20이랑 0.95%.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D를 예방 효과로 먹인 분들한테는 0.95% 정도가 발생했고 안 먹인 분들한테는 1.20%가 발생했다. 이게 이제 이 절대위험 상대위험 어려운 개념이 좀 왜 가져오냐면 우리가 연구를 과잉 해석할 때 이 개념을 많이 써요. 상대위험 22%라고 하면 광고 효과가 뛰어날 것 같지 않아요? 자가면역 질환을 22% 예방합니다. 뛰어나죠? 근데 숫자로 보면 1.2%랑 0.95% 차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절대 위험이라고 하는데 절대 위험도는 0.25% 감소하다라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뛰어난 효과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 희귀 질환일수록 이 상대 위험이 과대평가되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사람이 적으니까요. 사람이 많으면 상대 위험이 거의 실제 위험도랑 많이 비슷해지는데 애초에 환자 수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서 이질성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기가 쉬운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100명과 10만 명 중에 100명은 100명이 발생했다는 건데도 그 퍼센트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위험도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데서는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연구들을 찾다 보면 연구 내용들을 볼 때 다 읽을 수가 없죠. 자가면역 질환 상대 위험도가 이만큼 떨어지더라. 바쁜 사람들이 보면 22% 떨어졌으니까 효과 있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효과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닌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예방 효과냐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이 NNT라고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400명에게 5.3년 정도 먹여보면 그 중에 한 명은 예방된다. 이 숫자가 그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의미는 있죠. 400명 중에 한 명을 예방해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라는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건 예방이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일단 100번 양보해서 예방 효과는 있다라고 그래도 볼게요.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저 연구가 있습니다. 예방 효과 있어요.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을 건데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는 신규 자가면역 질환의 예방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치료가 되냐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미 진단된 환자에게서의 치료 효과는 결과는 없었답니다. 이제 보면 아까 그나마 인과성이 발견됐던 다발성 경화증은 그래서 연구의 순서가 그러니까요. 인과가 있어야 연구를 큰 돈을 주고 이거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이제 진행이 됐죠. 다발경화증 환자분들의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관찰 연구에서는 재발 위험이 한 14에서 34% 정도 주는 것 같던데 라고 관찰 연구상 나와서 실제로 대규모 RCT를 돌려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크게 해봤던 이 세 가지가 대규모 RCT 연구들인데 이름은 어렵지만 이런 연구들에서 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1차 종점조차 실패했습니다. 1차 종점이라는 건 목표를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 정도 농도는 도달하지 않을까에서도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발경화증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한 게 1차 임상 종점도 연구를 충족한 게 없다. 이게 그냥 결론입니다.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결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간절염은 이런 연구가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인과성에서 애매하다는 판정을 받는 순간 대규모 연구를 하기에는 그렇게 연구해서 돈이 벌리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투자해야지 애매한 거에 투자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실제로 해봤더니 베타 분석 7건 해봤더니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활성도를 보는 지표인 DAS28에서 변화 없다. 전신 홍반 루푸스도 질병 활성도에서 유의한 변화 없다. 그나마 하나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이 안티 dsDNA, 더블 스탠드 DNA에서는 소폭 변화는 있는데 어쨌든 질병 활성도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낮은 비타민 D 농도가 어떤 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발성 경화증은 원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꽤 인과가 명확해요. 그런데도 그 비타민 D를 채우면 낫는다라는 게 우리 논리상으론 이게 원인이니까 채우면 날 것 같은데 그게 같은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맞는데 그거를 보충제로 채우면 낫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성이 확인된 질환에서조차 이러면 사실 인과성이 애매한 연구는 저는 그냥 볼 필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비타민 D 보충이 자가면역장애를 치료하는 효과는 그냥 없다라고 하기보단 확인되지 않았다. 없다라고 그냥 저는 설명을 드려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어쨌든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중요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럼 좀 보충해도 좋지 않을까? 많이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을수록 좋을까? 이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과잉 섭취의 문제를 좀 보면 이 J장, U자형 곡선이라고도 하고 이게 보시면 위험도가 실제로 혈중 비타민 D 우리가 혈액 검사상 체크하는 그 비타민 D 농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20, 30까지는 분명히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5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또 위험도가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비타민 D가 과잉이 되면 생기는 문제들 중에 만성 고칼슘 혈증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 D의 기전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비타민 D가 뼈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뼈를 만드는 게 아니고 비타민 D는 장에서 장 내강에서 혈액으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소화에서 혈액까지는 넘겨주는데 혈액에서 세포로 유입하는 뼈로 유입하는 것까지는 비타민 D가 연관이 별로 높지 않아요. 3, 40까지는 유의미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이 돼버리면 그렇게 올라간 고칼슘이 혈액 쪽에 남으면서 쌓여서 고칼슘 혈증을 유발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신장 부작용이나 소화기 부작용, 대표적으로 메스껍다거나 물렁거린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은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엄청난 농도를 먹어야 되는 현상이기는 해요. 뼈 관련돼서는 고농도를 완전히 골다공증 환자분들 처방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 영양제로 넣는 건 보통 요즘 유행이 2000이거든요. 유행을 해서 2000 정도로 먹이는데 어쨌든 그 2000IU보다 좀 높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처럼 많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3200에서 4000IU 정도를 장기간 먹인 RCT 연구를 봤더니 여기서도 이상 반응이 보고되더라. 이게 이제 과잉의 실제 연구고요. 그리고 실제 좀 놀라운 건 112.5 나노몰 퍼 리터. 저희가 익숙한 숫자로 바꿔보면 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넘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사망 위험이 다시 재상승.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요즘 혈액검사 한국인의 90%가 모자라다는데 50이 넘는 사람이 있겠어 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도 재밌는 건 이게 유행의 여파인지 20년도까지 2020년까지는 한 4.4%밖에 안 되던 그 50을 넘는 분들이 요즘은 한 6.2까지 꽤 많이 늘었어요. 아마 유행의 여파겠죠.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드시고 약도 막 먹고 주사도 맞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은 즉 한 6.2%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사망 위험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높을수록 좋을까에 대한 반론인 거죠. 비타민D를 무조건 막 악마화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요. 예외가 성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충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할 때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있고 그러니까 진단이 됐고 골다공증에 더해 실제로 혈액검사상 결핍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충의 근거가 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보충의 의미가 있다는 연구가 많아요. 이거는 뭐 제가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골다공증이 있는데 결핍은 아니다. 그러니까 난 뼈가 약한데 혈액검사상 결핍이 아니다. 그러면 보충해야 된다는 게 좀 애매해요. 그런 분들도. 더 나아가서 이제 증상도 없고 골다공증도 없고 뼈에 문제도 없다. 그런데 난 면역력을 위해서 보충하겠다? 그냥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혈중 농도가 이미 충분한데도 먹겠다? 더욱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강의의 핵심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RDA라고 하는 우리의 권장량의 목표 자체가 뼈 건강의 목표를 놓지 면역력을 목표로 둔 권장량이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이쪽으로 끌고 와서 뼈 건강에 필요한 걸 가지고 면역에 필요한 걸로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를 이용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골다공증과 관련된 비타민 D 보충의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아까 이제 제가 그나마 양보한 게 골다공증이 있고 결핍이 있는 분들은 보충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같은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도 근데 또 생각보다 연구를 또 파고 들어보면 생각보다 결론이 상반된 연구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메타 분석이라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가운데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이면 효과가 있다. 이쪽이면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고 없다는 연구들도 많아서 비교적 있다는 연구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비타민 D 보충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더 많은데 없다는 연구도 꽤 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주제가 같은데 왜 결론이 상반될까를 찾아봤더니 효과가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이런 연구들이에요. 일단 충분히 보충했고요. 그러니까 영양제로도 700에서 800 정도 꽤 충분히 먹는 게 더하기 여기가 핵심인데 칼슘을 병용해야 효과가 좀 있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여기가 핵심이죠. 기저결핍자. 그러니까 실제로 결핍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다공증 더하기
혈액검사상 결핍이 확실히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핵심인 게 시설거주 고령자 연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거주 고령자라는 건 요양원 같은 곳들이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외출을 거의 잘 안 하시거든요. 햇빛을 쐴 환경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햇빛 노출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햇빛 노출 안 될 분들한테 보충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효과가 없는 연구들을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보충량도 적고 단독 보충, 칼슘 없이, 그리고 이미 기저로 충분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군들이 많았고, 또 이미 지역사회 건강한 성인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건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 건강한 성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다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두 연구가 모순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쉽게 뭔가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비타민 D가 뼈에 좋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용량도 다르고 칼슘을 같이 먹는지도 중요하고 칼슘이 모자란지도 중요하고 기저결핍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석하려면 대상을 좀 좁혀서 봐야 되는데 그냥 쉽게 비타민 D 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반된 연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까지는 뼈에 대한 이야기였고 더 중요하게 오늘 강조하려는 건 면역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재밌는 연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섭취한 비타민 D와 햇빛을 통해 만들어진 비타민 D가 작동 기전이 좀 다르더라 하는 연구거든요. 경구용 비타민 D는 실제로 어떤 특정 면역 경로를 상향 조절, 올려버리고 자외선은 오히려 면역 경로를 어떤 특정 경로를 하향 조절하더라 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이걸 찾아보려고 시작했던 연구는 아니고 원래 이제 고지혈증 환자분들, 특히 콜레스테롤 LDL 높은 분들한테 비타민 D가 실제로 LDL을 좀 낮출까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곁다리로 나오게 된 결과인데 어쨌든 재밌는 건 똑같은 비타민 D인 것 같은데 먹은 것과 햇빛으로 만들어낸 게 어떤 동일 면역 경로를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낮추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면역 경로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향이 무조건 나빠진 거고 하향이 좋아진 거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핵심은 두 가지가 어떤 특정 유전자의 발현에 반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비타민 D인데도 면역계에 똑같은 곳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작용 경로가 다를 수 있다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특정 수치는 같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진 수치냐에 따라 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에 대한 한번 아이디어 정도는 이 연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면역 경로라는 게 뭐 꼭 염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구 비타민은 염증을 올리고 자외선은 염증을 낮춰 이런 연구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유전자 하나를 두고 봤더니 똑같은 비타민 D인데 경구로 먹으면 그게 올라가고 비타민 D를 햇빛으로 맞으면 이게 떨어진다. 똑같은 경로를 다르게 작동하네. 이게 좀 우리한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비타민 D가 구체적으로 면역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면역계를 우리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누는데 오늘 그래도 다들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여러 번 길게 강의로 설명드렸던 군인들에 비유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 좀 그 기본 개념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초반에 반응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천 면역은 조금 더 뒤에 반응하는 반응이라고 좀 보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흔히 비타민 D와 면역력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많이 거론된 연구는 이 앞쪽 연구예요. 비타민 D는 이 선천 면역 군인들의 무기를 강화시켜주고요. 과도한 반응을 멈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요 카틀리시딘이라 그래서 결핵균을 없애주는 효과,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인데 이게 비타민 D를 통해서 활성화된다. 이건 많이 알려진 연구고 실제로 맞아요. 그 결핵 걸린 환자분들 쭉 비타민 D 쐬봤더니 좋아지더라. 그런 연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선천 면역과 관련돼서는 많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근데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질환군에 한해서 봤을 때는 이 후천 면역이 더 중요하거든요. 후천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타민 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보면 실제로 이제 공격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하나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T 레귤레이터리 셀, 그러니까 조절 T세포, 지휘관이라고 많이 비유했던 그 지휘관들을 유도해주는 효과가 비타민 D의 기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 후천 면역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이해를 해봐야 된다. 후천 면역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면역계의 관용,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개념 중에 말초 면역 관용이라 그래서 현장에서 있는 군인들한테 싸워야 될 적군들과 싸우지 말아야 될 적군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능력, 말 그대로 면역 관용. 그러니까 누구는 살려줘야 하는지 봐줘야 하는지 때리지 않고
살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면역 관용, 그중에서도 말초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초 면역 관용 기능 관련된 세 단계를 보면 첫 번째로 어렵지만 관용성 DC 유도라고 하는 게 제가 좀 비유를 해보면 그러니까 덴드리틱 셀,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얘가 뭐냐면 제가 정찰병이라고 비유하는 우리 몸에서 전쟁이 터지면 정찰병들이 맨 먼저 현장으로 출동해서 현장을 파악합니다. 여기 전쟁 터졌네. 그럼 정찰병이 돌아와서 지휘관들한테 보고합니다. 저기 전쟁 터졌어요. 우리 싸워야 돼요. 그 신호를 수지상 세포가 보내는데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 수지상 세포가 좀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그렇게 크게 안 터졌는데도 이 전쟁의 신호를 과대 해석해서 지휘관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수지상 세포가. 이 비타민 D가 그 수지상 세포를 진정 모드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게 관용성 DC 유도다. 이제 공격 신호 자체가 감소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T 레귤레이터리 셀의 전환. 제가 이제 지휘관이라고 비유했던 건데 이 지휘관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휘관이 태어나길부터 지휘관은 아니에요. 지휘관도 처음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군인들 중에 선별해서 여기 나이브 T세포라 그래서 순수한 T세포들 데려다가 너 좀 일 잘할 것 같으니까 지휘관 해라. 이런 식으로 이 네이브 T, 그러니까 순수한 T세포들을 데려다가 어떤 애로 분화할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폭스피3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작년 노벨상이 이 폭스피3랑 T레그 셀에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 군인들 데려다가 지휘관으로 만들지 싸우는 군인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우리 몸의 면역 관용의 기전인데 그 과정에서 싸우는 애들보다 조절자로 조금 더 분화시키는 역할을 이 비타민 D가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진 지휘관, 똘똘한 지휘관들을 어려운 용어로 돼 있지만 전쟁이 많이 터진 곳으로 지휘관, 똘똘한 지휘관과 조절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 딱 박아놓는 어디 가지 말고 넌 여기서 여기 잘 통제해줘 라고 거기에 딱 박힐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역할도 비타민 D가 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세 가지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에 다 비타민 D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어려워지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세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이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요. 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애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좀 제가 쉽게 비유를 해보면 비타민 D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날뛸 필요 없어 우리 덜 싸워도 돼 우리 전쟁 그렇게 안 심해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협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 안정시키고 야 우리 이렇게 안 싸워도 돼 괜찮아 이렇게 협상을 시키는 애라면 그 비타민 D가 그런 협상의 신호를 보내는 주체라면 그 비타민 D가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현장으로 가야겠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내주는 발전기가 마그네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소 중에 마그네슘이 있어야 얘네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곳에 가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협정을 하자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찍으려면 도장을 열어야 되는데 그 키가 이 아연이라는 물질이다. 아연이 있어야 그래야 거의 도장을 찍을 수가 있다. 우리 그만 싸우자라는. 그리고 그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애 중에 하나가 비타민 A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이제 옆에서 보면서 공증해주는 이거 판결됐습니다. 아무리 못 믿어도 한 명은 있어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라고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공증인을 제가 이제 부티레이트,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걸로 비유를 해봤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역할의 첫 번째 비타민 D는 다시 한번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경비대, 군인들한테 야 우리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돼. 전쟁 끝났어. 막 현장에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정찰병들한테 야 우리 전쟁 끝났으니까 그렇게 날뛰지 않아도 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이 비타민 D가 한다. 이 수지상 세포의 분화 단계에서부터 역할을 하고 지휘관들 설득하는 역할도 하고 스스로 이걸 계속 피드백 줘서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게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이 농도가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면역계를 교육시켜서 덜 싸우도록 만드는 건 맞는데 그 농도가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타민 D3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햇빛을 맞으면 만들어지는 게 D3였고 그게 저장형이 된 게 25OH였고 활성형이 된 게 125OH였는데 농도가 실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위에 농도가 실제로 수지상 세포의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농도가 비타민 D 농도는 한 1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125OH 활성형은 이렇게 넓은 범위를 띈다. 반대로 피부에서는 이렇게 높은 비타민 D3 농도가 있는데 이 활성형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해보면 피부에서 이렇게 많이 비타민 D3로 만들어줘도요 이 많은 애들이 다 비타민 D3로 혈성으로 전환되면
피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혈액으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에서 만들어진 애들보다 피부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실제로 혈액을 통해서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보여주는 농도예요. 실제로 혈중에 그러니까 활성량은 부족하더라도 수지상 세포의 관용을 유도하는 농도는 혈중 농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도 활성형 농도가 높으면 이 기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표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타민 D와 완전히 생각보다 다른 경우다. 그러니까 피부에서 만들어낸 비타민 D는 거의 다 혈액으로 이동해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한 연구 결과라는 거죠. 선천 면역이 아니라 후천 면역에 집중해서 볼 때 면역계 관용 유도를 얼마나 비타민 D가 잘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실제로 활성형 비타민 D들이 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형 비타민 D 가지고 농도를 가지고 너무 매몰돼서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다시 한번 마그네슘이 뭐 하는 애냐면, 이제 비타민 D가 아까 만들어지면 먹기도 하고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면 얘네들이 간에서 전환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저장형으로. 그 전환되는 과정에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다 마그네슘이 보조해 줍니다. 또 저장형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D가 25OHD가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될 때도 또 사이토크롬 P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걔도 또 마그네슘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들은 다 마그네슘의 보조 인자가 도와줘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음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마그네슘이 매우 부족하면 비타민 D가 혈액검사상 충분한데도 활성형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들 중에 수치가 정상인데 당연히 자가면역질환 발생한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왜 이럴까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 D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현장으로 이동시켜주고 전환시켜주는 마그네슘도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아까 도장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아연이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렵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아연이 이렇게 수용체를 이동하면서 이 기울기를 만들어줘야 이뮨 리스폰스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아연이 있어야지만, 이 열쇠가 있어야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역할을 아연이 해준다. 세 번째가 이제 비타민 A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점인데, 비타민 A는 분명히 필요한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많으면 문제가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적정 용량에서는 비타민 A가 좀 있어야 비타민 D가 활성을 띱니다. 근데 너무 고용량에서는 비타민 A가 오히려 비타민 D가 붙어야 될 그 사람과 비타민 A가 먼저 붙어버려서 비타민 D가 붙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서요. 비타민 A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 비타민 A를 고섭취했을 때 생각보다 골절이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비타민 D 섭취가 낮은 군에서는 비타민 A가 높을 경우에 골절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랑 A가 같이 움직이는데 하나만 단독으로 높은 경우에는 실제로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아까 공증인이라고 했던 부티레이트라는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 휴전까지는 만들었는데 이게 임시 휴전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약으로 만들려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공증인들이 이거를 공증을 해줘야 돼요. 이거 우리 전쟁 끝났습니다 라고 땅땅땅 옆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부티레이트라는 애들인데, 달래지방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이섬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입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식이섬유들, 채소에서 많이 나오는 그 식이섬유들이 장내의 균들의 먹이가 돼서 그 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이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부티레이트는 먹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먹은 그 채소들의 산물이 이 부티레이트인데, 그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이 이 공증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절 T세포, 그 지휘관 조절자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너 조절자 계속해. 너는 계속 조절자야. 그렇게 딱 인증해주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그 군인들이, 지휘관들이 혹시나 또 활성형으로 바꿔서 막 싸우려고 나갈 때 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땅땅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부티레이트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모자라면 평화유지근이 생겼더라도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또 깨질 위험이 있어서 이게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갈면역질환 치료 단계에서 3단계 시기, 이제 어느 정도 반응 다 끝나고 안정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라고 할 때 특히 강조드리는 게 이 부티레이트, 식이섬유거든요. 섬유질 계속 드셔야 됩니다 강조드리는 이유가,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걔네들이 있어줘야 지금 안정화된 이 면역 반응이 잘 몸에 정착할 수 있거든요. 군인들이 막 현장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다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공증인 역할을 요 식이섬유의 산물인 부티레이트가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D라는 애가 협상가예요. 얘가 협상 자체가 시작되려면 얘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창고에서 나와서 이제 협상하는 장소로 출동을 하려면 마그네슘이라는 발전기가 도와줘야 되고, 현장에 도착해서 계약의 도장을 찍으려면 그걸 아연이라는 열쇠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고 나면 그 잘 찍혔는지를 확인을 요프트레이트라는 공증인들이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면역 반응 회복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잘 일어나는 중요 5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 군인들을 교육시키고 현장에서 막 다 오르고 달래서 만들어 놨더라도 이게 그 조직에 딱 고정돼서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조합이 꼭 필요하고 5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실 제대로 기능이 잘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그네슘의 활성화, 비타민 D는 신호를 보내주고 아연과 비타민 A가 결합해서 도와주고 트레이트가 그걸 고정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비타민 D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단일 영양제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뼈 관련된 건 이제 노대로 하고요. 면역 관련돼서 드시려는 분들은 비타민 D 중요한 거 맞는데요. 단일로만은 역할을 못합니다. 5가지 중에 하나 역할은 할 뿐 나머지가 없으면 회로가 중간에서 막혀버리니까 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 비타민 A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량은 필요한데 오히려 과잉의 어떤 비타민 하나가 이 영양소의 기능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이 용량을 맞추려고 막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5가지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비타민 D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고 아연도 먹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거의 아트를 하셔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이 조합이 다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들은 특히나 분리된 고용량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매우 많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비타민 C인데요. 근데 일단 비타민 C는 매우 고농도 메가도스가 들어왔을 때 결석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 우리가 아주 좋은 물질인 줄 알았는데 얘도 너무 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 위험을 증가하는 연구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건 비타민 C는 중요한 영양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700년대에 우리가 계열병이 생긴 사람들한테 감기를 먹으니까 좋아졌다. 맞아요.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비타민 C가 한 게 아니라 감귤이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구를 막 하면서 비타민 C라는 영양소 우리가 파고들었지만 결국은 그 아스코르브산을 분리해서 막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좋은 줄 알고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했더니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더라. 이런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 장으로 요약해보면 영양제 보충의 실제 효과를 보면 그냥 대부분 다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말은 나쁘다도 아니고 그냥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게 틀렸다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고 큰 탈이 있냐? 이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게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구 결과들이 이걸 다 종합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 여기 흰 점으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흰 점 찍혀 있는 것들은 그냥 변화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영양제들 중에 변화가 없는 게 거의 다 대다수죠. 근데 그 중에 빨간 점은 위해, 이거는 오히려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비타민C 고농도,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아까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은 위해가 된다. 너무 많이 먹을 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접할 만한 질환들 중에 혈압, 지질, 혈당, 뭐 사망률 이런 지표로 보면 그냥 대부분 흰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실제로 전체 사망률이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나 뇌졸중에서 빨간 삼각형. 그래서 요즘 옛날에 잠깐 이게 인기가 있었던 게 있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먹죠.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타카로틴을 단독으로 고농도로 먹을 때 이런 위험성을 유발한다. 단일 고용량이 해가 된다는 거지 베타카로틴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영양소니까요. 단일 영양소만 고용량으로 먹는 것들의 문제는 일단 물리적인 제한이 안 생기니까요.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소량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는 알량만으로도 이 고농도의 임계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충제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농도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근데 이제 장점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음식은 이미 이 여러 배역을 갖고 있는 이 영양소들이 한 접시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물리적 자가 제한이라 그래서 생선을 통한 비타민 D 보충하다 보면요. 비타민 A가 과다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통한 비타민 A는 그 농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선을 먹다 보면 생선이 기름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지용성 흡수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미 그 비타민에 필요한 것들의 흡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조합이 음식에 다 있는데 이걸 뭔가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계속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영양소들 중에 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우리가 뭐 대구 간유, 소간, 양간 이렇게 좀 동물의 간을 가져간 것들은 실제 비타민 A 농도가 좀 높은 편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려는 목표로 간유 같은 이런 영양제 별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결론은 생선 같은 우리가 살코기 같은 걸로 충분히 잘 채우시고 간 유래 식품은 가능한 좀 주의하시면 웬만한 비타민 D 섭취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실제 사례를 S타입, M타입 분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대략 짜본 건데요. M타입 분들 기준으로 육류란 경과를 기반으로 한번 그래도 이제 비타민 D 기준으로는 육류의 가치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넣어봤어요. 아침에 일단 뭐 계란 한 2개, M1이라고 볼게요. 계란은 2개 스크램블 먹고 거기에 아보카도에 현미밥, 아몬드 열알 이 정도 한번 섭취해보시면 비타민 D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부티레이트까지 아주 잘 들어있는 조합입니다. 점심에는 이제 연어에다가 아스파라거스 좀 구워보시고 또는 요 표고버섯 좀 햇빛에 말린 것들 그리고 좀 약간 식힌 현미밥이 좀 식으면 비트레이트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굳이 시켜 먹으실 건 없고 그리고 저녁 식사에는 소고기, 양고기에 마늘, 양파 같은 거 좀 곁들여서 드시면 감자 샐러드, 그러니까 샐러리도 좀 넣어가지고 하면 호두 5알, 6알까지 하면 또 모자랐던 아연도 여기서 충분히 보충하고 간식을 드시라는 건 아닌데 영양 관점에서 스틱으로 너무 배고플 때는 당근 샐러리 같은 스틱으로 식이섬유 좀 보충하시고 치커리 요즘 보니까 환자분들 많이 가져오시는 것 중에 커피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치커리 말린 그 차로 커피향을 내길래 뭐 좋아요 드셔요. 치커리 차가 간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뭐 드셔라는 게 뭐 다른 걸로 대체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드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게 5가지 배역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부터 마그네슘에 아연에 비트레이트까지. 그러니까 특히나 어쨌든 아연은 기본적으로 육류의 흡수율이 좀 높기는 해요. 아연은. 그래서 만약에 드신다면 점심에 육류를 좀 드시면서 좋을 것 같고 특별하게 어려운 식단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로도 충분히 보충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S타입은 조금 더 사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S타입을 한번 보면 일단 해산물과 콩류 기반으로 좀 짜봤어요. 오전에는 오버나이트 오트라 해서 전날 밤에 오트밀 이렇게 좀 물에 불려가지고 담가 놓은 거 비트레이트라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좀 식었을 때 조금 더 활성도가 올라간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씨드 한 큰술 넣고 호박씨 한 큰술 넣어서 하면 마그네슘도 들어가고 아연도 들어가고 비타민 D도 들어가고 비트레이트 들어가고 그리고 점심에는 고등어 또는 정어리에 시금치 나물에다가 검은 콩밥 정도 드시면 다 보충이 되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굴 S타입 분들 중에서 특히 아연이 필요한 분들은 굴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모든 영양소 중에 아연 기준으로는 굴 1등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굴 16개, 한 8개 정도 그게 좀 힘든 이런 계절에는 여름 같을 때는 뭐 새우 같은 걸로 대체하셔서 렌틸콩, 병아리콩 샐러드에다가 케일을 좀 베이스로 샐러드를 만든 다음에 카놀라유 드레싱 뭐 써본다면 아연, 마그네슘, 비트레이트 다 보충이 되니까요. 그래도 모자란 간식은 뭐 호박씨에 캐슈넛 정도로 마그네슘이랑 아연 정도 보충해 보시면 충분한 한 끼가 되거든요.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질문하셔서 또 적어놨는데 피트니산 많이 얘기하셔서 뭐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농도로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아연 흡수를 목표로 두고 볼 때는 피트산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좀 발효된 형태. 만약에 콩에 피트산이 걱정이다 하시면 이렇게 불리거나 발화시켜서 드시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가 임의로 짠 거예요. 뭐 저는 영양사가 아니라서 영양소 관점에서 그냥 쭈르륵 보면 그냥 어렵지 않은 식단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꼭 드셔라가 아니라 말초 면역 관용 우리가 강조드리는 그 관점을 채우려면 비타민 D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비타민 D 보충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햇빛도 쐬셔야 되고 영양 조합이 잘 된 시기 그리고 개인 맞춤, 유전치 타입 맞춤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고 오늘 결론을 5가지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 면역력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 D 보충은 근거 없습니다. 치료 근거도 없고 예방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관용 회복에는 하나랑 하는 게 아니라 5가지가 한다. 협상과 발전기 열쇠 파트너 공증인 아까 설명드렸던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비트레이트, 비타민 A 이런 애들 그리고 단일 영양제는 구조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단일로 채우려고 하지 마셔라. 그리고 음식을 통해 여러 배역을 한 접시에 담으면 과잉으로 드시려고 해도 못 드신다. 그래서 같은 목적지라도 우리가 경로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서 비타민 D 좋다고 나도 너도 좋다고 다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필요한 것들로 똑같은 목적지로 가려고 해도 경로가 다 다르다. 이걸 이해하시고 맞는 방식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결론은 쉬운데요. 환자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많이 드시나 싶어서 유튜브에서 한번 쭉 봤어요. 비타민 D에 관련 내용들을 막 큰 대학병원 교수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 제가 느낀 딱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딱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현실 상황상 햇빛을 쐬는 게 어려우니
그런 분들은 이렇습니다라고 딱 밑밥을 까시거든요. 저는 그 밑밥부터 바꾸셔야 되는 게 햇빛이 모자라니까 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고 쐬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나는 현실성 햇빛 못 쐬.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보충제 드세요. 전 차라리 그렇게 설명드려요. 이거는 드셔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밑밥을 다 깔고 막 안 되는 예외, 한국인들은 햇빛 못 쐬고 비타민 D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식단이다 뭐다. 그 예외를 내가 해당되는지 잘 찾아보시고 햇빛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못 쐴니다. 제가 요즘 환자분들한테 햇빛 쐬시라고 하면서 제가 못 쐬는 게 너무 반성이 돼서 제가 아이가 요즘 한 5시 반, 6시 되면 깨요. 그래서 6시 딱 눈 뜨는데 이상하게 6시만 돼도 햇빛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별거 안 하는데 가서 턱걸이 좀 하고요. 햇빛 좀 쐬고 30분도 못 해요. 아이가 또 난리가 나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한 20분 정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냥 권장량 기준으로 하루 30분 햇빛. 정확하게는 15에서 20분 정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쓰셔도요. 웬만한 충족력 됩니다. 비타민 D는요. 잘 이해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음식으로 채우고 그래도 모자란 거 만들 수 있는 생활을 꼭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